자, 반갑습니다. 저는 자동차 구조원리 강의하는 이은승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제 봉투 모의고사 출간하고 이제 문제풀이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봉투 모의고사는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자동차 구조원리 도로교통을 한 과목이죠. 한 과목을 이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7회분 만든 게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사회까지 포함해서 이제 두 과목입니다. 20문제, 20문제, 40문제 형식으로 이제 모의고사 만든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으니 필요한 지역에 따라 선택에 맞춰 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자동차 구조 원리 내용, 도로교통 목표도 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일단 모의고사를 이제 치르시면서 일단 어느 정도 학습이 되었는지 그 기준을 좀 기준 평가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이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점수에 연연해 하는 것보다 이 점수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학습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도가 좀 있으시더라도 내가 기본 문제는 다 맞추고 이제 변별력 문제 조금씩 틀린다는 부분은 좀 내용을 좀 많이 확장을 해가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기본 문제도 한 번씩 틀린다. 그리고 봤던 내용 중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내용인데 기억이 잘 안 난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기본서를 좀 회독을 좀 늘리셔야 돼요. 꾸준하게 늘리셔가지고 전반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다 이해가 된 상태에서 시험을 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 이제 일률과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일의 정의를 아느냐, 그리고 일률의 정의를 아느냐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은 내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뭐를 무거운 걸 들고 움직였다. 그래서 힘을 주고 들었어요. 그걸 이제 움직였어요. 그래서 힘 곱하기 거리를 우리 뭐라고 한다?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단시간에 빨리 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의 개념이 들어간 게 뭐다? 일률이라고 표현이 되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일률의 대표적인 단위로 썼던 게 마력, 그 다음에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킬로와트, 요거 많이 얘기를 했고, 요것들 똑같이 일률로 쓰고 요것들 사이에는 이런 일정한 상수를 두고 같은 인류의 개념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 좀 중요하니까 좀 봐달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물론 여기 세 번째 나오는 킬로칼로리 퍼 아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이건 참고로 좀 봐두시면 좋겠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거와 관련돼서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를 출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100마력이에요. 100마력이니까 1마력에서 몇 배가 100배가 증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75kg 중 미터 퍼 세컨도 똑같이 100배를 하면은 같은 단위 환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데 7,500이 되는 겁니다. 근데 7,500이 되어야지 100 기준으로 갈 수 있는데 7,400이기 때문에 이건 기준보다 작잖아요. 100보다 작기 때문에 100이 일단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뉴턴미터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 뉴턴의 개념이 뭐였는데, 자, 우리 여기서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 뉴턴의 개념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즉 무슨 말이야? 75kg 중력장에서 무게니까 중력 가속도를 고려를 하면 된다는 개념인 거죠. 거기 여기다가 그 중력 가속도인 9.8 미터 퍼 세커의 제곱을 곱해주면 되겠다. 이게 이제 중의 개념이니까. 요 킬로그램 순수 질량과 미터 퍼 세크 제곱 얘가 뭐가 된다? 우리 뉴턴으로 칭하자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요거죠. 미터 퍼 세크가 그대로 따라오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75에다가 9.8을 곱하면 어떻게 된다? 735가 되죠. 735 뉴턴 미터 퍼 세크가 되는데 이 뉴턴 미터 퍼 세크를 우리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와트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킬로와트로 바꾸면은 0.735 킬로와트가 된다라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 있는 뉴턴 미터는 뭐가 빠졌는데 퍼 세커라고 하는 뭐가 빠졌어요? 시간의 개념이 빠졌기 때문에 얘는 뭐야? 일률의 단위는 아니다. 그래서 얘는 뭐야? 일의 단위이기 때문에 인류의 단위를 비교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74kW인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또 킬로와트니까 킬로와트에 100을 곱하면 한 칸, 두 칸 움직이게 되면은 73.5킬로와트가 이렇게 100마력이라는 개념인 건데 74이기 때문에 100보다 더 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보다 얘가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가 뭐다? 제일 큰 인류의 단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문제를 풀면서 일과 일률에 대한 정의와 그 다음에 일률의 단위끼리 상호 보완돼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요걸 잘 이해를 해 두시게 되면은 요거끼리 왔다 갔다 하는 나중에 우리 마력 계산하는 문제, 응용 문제도 어느 정도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 좀 잘 챙겨 주십사 하고 문제를 출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는 토크 컨버터와 관련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크 컨버터와 관련된 내용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토크 컨버터가 있는 자동 변속기는 스톨 테스트가 가능하지요. 우리 스톨 포인트라는 개념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스톨 포인트를 구현해서 RPM 게이지 RPM 읽어가지고 규정보다 높을 때, 낮을 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판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규정보다 엔진의 회전수가 낮게 측정이 되면은 규정보다 낮았기 때문에 엔진의 문제다. 혹은 뭐 엔진의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뭐까지 토크 컨버터의 문제까지 의심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규정값보다 낮게 될 경우에는 뭐야? 엔진 혹은 토크 컨버터의 문제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규정값보다 높을 때는 어디 문제야? 아, 이거는 자동 변속기의 문제다. 그러면 자동 변속기 문제였을 때 왜 회전수가 높게 나오느냐? 브레이크, 자동 변속기 안에 있는 브레이크나 클러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미끄러졌기 때문에 여기서 슬립이 일어나서 엔진의 동력을 바퀴까지 전달하면서 힘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미끄러지니까 힘 못 쓰고 그냥 회전수가 막 올라간다는 개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규정값보다 회전수가 높게 나왔을 때는 어디 문제다? 변속기 안에 클러치와 브레이크, 뭐 우리 스톨 테스트 하는 게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 자동차를 움직이는 레인지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앞으로 움직이고 뒤로 움직이는데 브레이크나 클러치에 뭐 슬립이 생긴다 혹은 그거를 제어하기 위한 유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다? 스톨 테스트의 정의와 이제 그거에 대한 판결을 어떻게 내리는지와 관련된 내용인 거죠. 자, 토크 컨버터의 구성 3요소는 어떻게 되는데 펌프, 터빈, 스테이터 이렇게 구성 3요소다. 3요소 이상 1단이라고 했던 그 3요소죠. 그리고 클러치 포인트보다 낮은 속도비, 그 클러치 포인트가 우리 보통 0.8, 속도비 0.8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속도비가 0.8 이하, 0.8의 구간을 우리 뭐라고 한다? 이거를 클러치 포인트라고 하고 클러치 포인트보다 낮은 속도비가 낮은 이 영역대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야? 토크가 이렇게 증대가 될 수 있다. 또 토크가 증대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뭐야? 스테이터가 멈춰져 있으면서 토크를 증대시키는 영역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클러치 포인트 이후부터는 토크가 많이 필요 없죠. 왜? 터빈의 회전수가 펌프의 회전수의 거의 80% 정도 따라왔고 그 이상으로 따라왔기 때문에 회전수가 많이 올라왔어요. 터빈의 회전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토크가 많이 필요 없고 어떻게 된다? 이때는 커플링 영역이죠. 그냥 펌프와 터빈 돌아가는 방향으로 스테이터가 같이 돌면서 어떻게 원활하게 회전수만 맞춰주면 된다. 그렇더라도 뭐야? 얘가 유체를 쓰기 때문에 완전히 동력 전달 비율이 100%까지는 전달되지 못하고 1%에서 2%의 손실은 생길 수밖에 없다. 그 손실을 기계적으로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쓰는 게 뭐다? 물리적인 클러치, 댐퍼 클러치다. 라는 녀석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댐퍼 클러치는 토크가 필요한 구간에서 쓰는 게 아니라 뭐다? 속도비가 높은 구간에서 어떻게 슬립에 의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연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다? 댐퍼 클러치다 라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댐퍼 클러치는 역으로 뭐야? 토크가 증대되는 영역에서는 작동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엔진이 막 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작동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TCU가 그 제어를 하기 위해서 현재 자동차 속도가 좀 빠르고 부하가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차속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WTS 냉각수의 온도를 측정해가지고 워밍업이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워밍업이 끝나지 않게 되면 댐퍼 클러치를 쓰면 안 되니까 워밍업 끝난 이후에 댐퍼 클러치를 써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TPS는 운전자의 가속 페달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전자가 갑자기 급 가속을 밟아서 특히 저 RPM에 급 가속을 하게 되면 뭐다? 토크가 필요한 구간이고 이때는 뭐다? 댐퍼 클러치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토크 증대 영역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TCU가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액추에이터인 댐퍼 클러치 솔레노이드 밸브를 이용을 해서 댐퍼 클러치를 작동을 시킬 건지 말 건지 유무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맞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왜 틀렸는데, 토크 컨버터 내부의 댐퍼 클러치는 엔진과 변속기의 동력을 기계적으로 직결시켜. 요건 좋아요. 직결시키는 것까지 좋은데 뭐야? 토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기계적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고속에서 직결시키는 거다. 유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문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의 답은 3번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친환경 자동차에서 운전자의 요구 제동량을 브레이크 페달 센서로부터 받아가지고 유압하는 유압 제동량과 회생 제동량으로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친환경 자동차에서는 전부 구동 모터를 쓰게 되고요. 이 구동 모터는 감속할 때 전부 다 뭐가 가능하다? 회생 제동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회생 제동을 할 때 회생 제동 정도를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야, 회생 제동을 좀 많이 할래? 아니면 좀 적게 쓸래? 회생 제동을 많이 하게 되면 감속이 좀 많이 될 겁니다. 많이 되면서도 발전이 좀 많이 이루어질 거고, 아, 너무 거북해서 싫어 라고 해서 난 회생 제동 많이 안 쓸 거야 라고 세팅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감속이 많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브레이크 감속되는 양이 회생 제동 정도를 어느 정도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 밟는 양하고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중간에 제어하는 녀석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회생 제동을 많이 쓰게끔 제어했다. 그러면은 가속하다가 페달을 놔서 브레이크 페달 안 밟았어요. 감속되는 순간에 속도가 빨리 줄 거거든요. 그럼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 살짝만 밟아도 확 줄 거니까 그때는 어떻게 한다? 운전자 페달을 밟더라도 제동 유압을 좀 강하게 보낼 필요가 없겠죠. 기존에 회전 제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회생 제동을 많이 안 쓸 때는 감속이 많이 안 될 겁니다. 그때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 밟았을 때 점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유압으로 제어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동 모터를 이용을 해서 유압을 더 강하게 약하게 제어하기 위한 전자제어 시스템이 뭐다? 액티브 하이드롤릭 부스터라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자제어 장치를 통해 가지고 회생 제동,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 요구하는 브레이크 페달 밟는 양에 상응해서 일정한 제동력을 공급해 줄 수 있게끔 만든다라는 거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 관련돼서 아직 이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없으니까 출제될 수 있다라는 당연히 출제가 안 된 부분에서 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서 문제를 한번 출제를 해봤습니다. 자, 모듈레이터입니다. 모듈레이터는 우리 ABS죠. ABS의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의 하이드롤릭 유닛 혹은 뭐야? 모듈레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감압, 유지, 증압을 통해 가지고 ABS 시스템에서 슬림률을 제어하는 그 액추에이터를 얘기를 한다. 온보드 차저는 우리 가정용 전기 저전압 220V 교류 전원 가지고 어떻게 한다? 직류 배터리죠. 직류 전원을 쓰는 배터리를 저속 충전할 때 교류를 직류로 바꿔가지고 충전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때 쓰는 게 뭐다? 온보드 차저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비클 컨트롤 시스템, VCU 같은 경우는 전기차죠. 전기차에서 전력 제어 장치입니다. 전력 제어 장치 CU의 구성에 VCU, LDC, 그 다음에 MCU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까지 보시면서 전기차 내용을 한 번 더 내용을 확인을 좀 해주시길 권해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돼서 3번 문제도 이렇게 그 브레이커 관련된 시스템에서 문제가 충분히 출제될 수 있으니까 좀 봐주십사 하고 한번 챙겨보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출제를 했다. 자, 엔진의 위치와 그 바퀴 구동 방식 특징에 대한 설명은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 뭐 FF, FR, RR, 사륜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틀린 거 고르면 되는 겁니다. 자, FF 방식은 자 앞에 엔진이 있고 앞바퀴가 구동하는 방식이잖아요. 트랜스 X를 사용하여 엔진이 보통 가로로 놓여져 있고 엔진 옆에 변속기가 붙어 있죠. 변속기 아래쪽에 차동기어 장치, 종감축 장치 및 차동기어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뭐가 꽂힌다? 등속 자재 이음이 꽂히게 된다, 설치가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앞쪽에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품을 간단하게 쓰게 되고 그 다음 연비도 굉장히 좋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연료 소비, 무게를 줄일 수 있어가지고 연료 소비율이 감소되는 방식이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트랜스 엑셀은 그냥 FF 방식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트랜스 엑셀의 장단점에 보시게 되면 FF 방식의 장단점과 거의 똑같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FR 방식은 자동차 길이 방향으로 설계된, 자, 엔진이 보통 추진축 길이를 짧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세로로 놓여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변속기가 이렇게 길게, 낮고 길게 깔때기처럼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추진축을 최대한 좀 짧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뒤에 뭐야? 종감속 장치 및 자동 기어 장치, 그 다음에 X축, 휠, 타이어 순으로 설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길이 방향으로 엔진, 변속기, 추진축, 종감속 장치로 이어지는 동력이 전달되는 순서, 동력 전달 장치의 무게 밸런스가 FF 방식에 비해서 가운데 딱 몰려있어 기준을 잡아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고속 주행할 때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FF 방식은 앞에 다 몰아놓고 주행을 하면서 핸들을 조금만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면 뒤가 이렇게 가볍기 때문에 물고기 꼬리처럼 움직이는 현상, 즉 피시텔 현상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에 반해서는 밸런스가 좋다, 안정적이다라고 표현이 되었던 부분인 겁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FF 방식은 전륜 조향 및 구동의 역할을 같이 수행하기 때문에 전륜의 피로도가 높은 편이다. 자, 우리 뭐 선회할 때 FF 방식은 뭐 꺾여가지고 선회를 하면서도 미끄러지죠. 그리고 또 구르면서도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미끄러지는 것들이 전부 다 앞쪽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선회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얘가 미끄러지는 양이 많기 때문에 바깥으로 어떻게 밀려가는 경우가 있죠. 전륜이 밀려가고 후루는 원래대로 계속대로 그리자면은 내가 원하는 궤적보다 어떻게 했나 좀 크게 나간다라는 개념. 이게 뭐다? 언더 스티어링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원의 중심, 진행하는 방향 수직으로 당기는 코너링 포스를 비교하자라면은 전륜의 코너링 포스가 뭐다? 후륜의 코너링 포스보다 훨씬 작은 개념인 거죠. 후륜이 크고 전륜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앞이 구르면서 미끄러지기 때문에 타이어의 마모도도 심하고요. 앞쪽에 부품을 많이 몰아놨기 때문에 하중이 많이 앞쪽에 가해지죠. 그래서 앞쪽의 부품의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교환 주기가 좀 짧은 편에 해당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 얘기를 기술을 한 겁니다. 맞는 내용이죠. 자, FR 방식은 눈이 내린 언덕길을 저속으로 선회할 때 FF 방식보다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자, FR 방식 같은 경우는 앞바퀴는 꺾었잖아요. 꺾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 이 방향이야. 꺾기만 했잖아요. 구르지는 않아요. 구르는 건 누가 뒷바퀴가 앞으로 구르기 때문에 꺾인 상태에서 앞으로 굴려버리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감겨서 들어오는 무슨 스티어? 오버스티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눈길에 또 경사끼까지 엎쳐졌어. 거기에 이제 선회를 한다라고 보면은 언더스티어보다 오버스티어 나오는 게 훨씬 더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서울이나 강원도에 일부 눈이 와서 언덕길이야. 그럼 그 언덕길을 주행하기 힘든 차량들 보면 대부분 다 뭐다? FR 방식인 화물차, 고급 승용차들이 이렇게 올라가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에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FR 방식이 눈 내린 언덕길을 저속 선회할 때 FF 방식보다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한 게 아니라 언더스티어링이 발생하는 FF 방식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다. 저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답을 뭘로?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 FF, FR, RR, 사륜 이런 개념의 장단점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요거 하면서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요거 개념까지 같이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를 해 두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현가장치입니다. 현가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당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현가장치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게 뭐였었는데, 우리 일체식 차축과 독립식 차축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비교하는 문제의 내용을 이해하고 선지 중에 틀린 거 맞는 거 골라낼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두셔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현과와 관련돼서 뭐 운동이죠. 질량의 운동에 관련돼서 뭐 롤링, 피칭, 요잉, 그 다음에 바운싱 이런 것도 좀 자주 출제가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독립식에서 뭐 스테빌라이저를 쓴다. 그리고 뭐 독립식의 SLA 뭐 평행 사변형 전부 다 위시본 방식이죠. 그와 대비해서 뭐 맥퍼슨 방식이 있다. 뭐 이런 것들 큰 흐름의 맥락에 대해서 좀 한번 더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문제 준비해 봤습니다. 자, 1번 선지 보도록 하죠.
자, 일체 차축의 현가 방식은 스프링에 힘을 가하는 경우 높이 변화량의 크기가 큰 스프링, 힘을 가했는데 높이 변화량이 많다라는 얘기는 저 무른 스프링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무르다 단단하다를 뭐 수학적 기호로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 스프링 상수 K라는 것을 쓰게 된다. 후쿠의 법칙이죠. 후쿠의 법칙을 쓰게 되면은 하중에는 비례하고, 스프링 상수가 하중에는 비례하고 변형량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야? 스프링에 힘을 가한다. 스프링에 힘이 가하는 힘이 일정하다고 볼까요? 얘가 일정할 때 높이 변화량이 크기가 크다. 높이 변화량의 크기가 크다라는 얘기는 스프링, 반비례니까 스프링 상수는 작은 스프링에 해당이 되고, 이 상태가 뭐야? 우리 무른 스프링에 해당이 되잖아요. 같은 무게를 올렸을 때 뭐야? 변형량이 많게 되니까 무른 스프링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 무른 스프링의 스프링 상수는 작다. 뭐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틀렸죠. 왜? 일체 차축에는 스프링 상수가 좀 큰, 변형량이 작은 단단한 스프링을 써야 되니까. 자, 이번 봅시다. 독립식 차축의 현가장치는 스프링 정수가 커야 한다. 얘가 커지면은 변형량은 작아지기 때문에 단단한 스프링. 그죠? 스프링 아래 질량이 커서 승차감이 나쁘다. 스프링 정수는, 독립식 차축에는 스프링 정수가 작아야 되고, 스프링 아래 질량이 뭐다? 좌우 따로 제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같이 묶여 있는 것보다 질량이 가볍잖아요. 그래서 스프링 아래 질량이 가볍기 때문에 승차감이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식 차축은 뒤에가 전부 다 반대로 쓰여졌습니다. 그냥 뒤에를 맞게 하려면 뒤에가 기준으로 보면 앞을 뭘로 일체식 차축으로 바꿔도 되고요. 뭐가 됐든 간에 틀린 내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스프링 위 질량 진동 요거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구성 요소로 뭐야? 롤링 X축, 피칭 Y축 기준 회전 운동, 요잉 Z축 기준 회전 운동, 바운싱 Z축 기준 상하 운동을 표현한다라고 했죠. 요거 괜찮네요. 그래서 3번 내용 괜찮고요. 맞고요. 요거 정답으로 쓰시면 되겠고, 위시본이죠. 독립 평가 방식 중에서 어퍼암과 로어암, 암 두 개로 지지하는 방식 중에는 위시본 방식의 SLA라고 해서 short and long이죠. 암 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선지에 표현된 평행 사변형이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평행 사변형은 충격받았을 때 어퍼암, 로어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바퀴가 기울어지지는 않는다.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 바퀴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 윤거는 바뀌게 되지만 뭐는 캠버는 바뀌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야? 약해지면 V 캠버가 바뀐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얘도 틀렸다. 내용은. 그럼 캠버가 바뀌려면 뭐 어떻게? SLA 형식에서 충격을 받게 되면 얘는 좀 짧게, 얘는 어떻게 좀 길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각의 변화가 생겨서 타이어 이렇게 안고 들어가는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V 캠버로 바뀌게 되고 반지름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윤거는 일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4번 내용도 틀려서 정답을 뭘로? 3번으로 선택하면 되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3원 촉매 장치를 장착한 엔진에서 공기의 연료 혼합기를 이론 공연비 부근 14.7대 1이죠. 그렇게 조절하는 이유로 가장 적당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그 3원 촉매 장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백금 로듐 팔라듐을 써가지고 COHCNOX를, 즉 유해한 물질을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 가지고 무해한 물질로 바꾸겠다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바꾸는 정도에서 표를 우리 앞에서 그 기본 내용 공부할 때 얘기했던 거지만, 이론적 공연비, 즉 14.7대 1 부근에서 정화율이죠. 3원 촉매 장치 COHCNOX 정화하는 비율이 가장 세 개 다 높게 나오는 지점이다 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14.7대 1 가기 전에는 어떻게 된다? CO하고 HC 정화율이 낮다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정화율이 높아지죠. 반대로 이제 NOX는 정화율이 높다가 뒤로 가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구간을 만족해서 셋 다 여과를 많이 할 수 있는 구간이 뭐야? 이론적 공연비 14.7대 1이다. 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 공기 과잉률이라고 표현했었죠. 이론적으로 필요한 것뿐에 실제 들어간 공기량을 우리 공기 과잉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공기 과잉률 이론으로 14.7이 필요한데 실제 들어간 것도 14.7이야. 그럼 어떻게 된다? 그 14.7분의 14.7이기 때문에 1이 된다. 그래서 공기 과잉률 1, 우리 공기 과잉률 람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에 가까울 때가 정화율이 가장 높게 되고, 그 공기 과잉률 1인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공기 과잉률을 람다라고 표현하니까 산소 센서를 뭐를 센서라고 한다? 람다 센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3원 촉매 장치와 산소 센서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검사소에 가가지고 배기가스 중에 유해물질을 검사할 때 기본적으로 다른 거 막 하다가 안 되면은 산소센서 교환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맨 마지막에 선택하는 게 뭐다? 3원
촉매 장치까지 교환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고가의 사문 촉매 장치가 이제 왜 산소에서 같이 연동해서 작동되는지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출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면서 뭐 산소센서 역할, 그다음 공기 과잉률 람다 이런 개념도 같이 좀 챙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과급기입니다. 과급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합니다. 자, 인터쿨러가 설치가 되죠. 자, 인터쿨러는 뭐 하는 건데, 자, 배기가스를 통해 가지고 배기가스가 어떻게 프로펠러를 돌려서 공기를 더 과급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기를 과급하게 됐을 때 과급된 공기는 밀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밀려 들어가는 공기가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아이러니하게 공기의 밀도, 산소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압력을 가했는데 높은 온도 때문에 밀도가 떨어지게 되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 온도를 낮춰서 밀도를 꾸준하게 높이기 위해서 쓰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 인터쿨러라고 하고, 인터쿨러는 배기가 아니라 어떻게 흡기 쪽에 설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흡입 공기의 온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열소실에 들어가는 산소의 공기 밀도, 그 산소의 밀도를 훨씬 더 높여가지고 고밀도의 산소를 넣고 엔진에서 이제 전자젤에서 연료를 조금 더 쓰게 되면 출력을 높일 수가 있다. 뭐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자, 과급기는 틀렸고요. 과급기는 배기가스에 의해 작동되는, 그죠? 배기의 프로펠러를 달아서 배기에서 동력을 얻어서 쓰는 방식을 배기 터빈식 혹은 우리 이걸 뭐라고 한다? 터보 차저라고 얘기를 하죠. 터보 차저라고도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터보 차저 같은 경우는 엔진의 회전수가 낮은 상태에서 갑자기 회전수를 끌어올릴 때, 출력을 쓸 때, 즉 배기가스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과급해가지고 어떻게 출력을 높이려고 할 때 지연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터보 렉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이 지연을 최대한 좀 줄이고자 배기가스 흘러가는 라인에 베인이라고 하는 가이드를 세워가지고 공기의 배기가스가 흘러가는 방향에 방향성을 줘서 어떻게 가스량은 작지만 프로펠러를 좀 활발하게 돌릴 수 있게끔 제어를 할 수 있다. 전자제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우리 뭐라고 하는데 VGT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VGT를 써가지고 터보렉 현상이 두드러지는 걸 최대한 좀 줄여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4번 선지가 맞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선지 맞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배기 터빈식 터보 차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터보렉 같은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엔진의 동력을 일부 꾸준하게 받아서 과급하는 장치가 있댔죠. 그걸 우리 뭐라고 하는데 엔진 뿌리, 루트에서 끌어오기 때문에 루트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효율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엔진의 출력을 얻어가지고 대형차에서 주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 슈퍼 차저라고도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거 연동해서 같이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자, 디퓨저는 기체 통로를 넓게 하기 위해서 유체의 흐름 속도를 느리게 하여가지고 압력을 높이는 장치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최적 효율이 향상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디퓨저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다? 우리 벤츄리부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벤츄리부는 공기가 흘러가는 라인입니다. 공기가 들어가는 라인에 어떻게 이렇게 목을 두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LPG 시스템의 믹서의 그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믹서. 베이퍼라이저에서 믹서로 그 연료를 공급할 때 이런 벤츄리부 쪽으로 연료를 공급하게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 부분, 벤츄리부 쪽으로 연료를 공급하게 되면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목 부분 지나가면서 많은 공기들이 빠르게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유속이 빨라질 겁니다. 이 지나가는 부분에서. 유속이 빨라지는 만큼 압력이 낮아진다라는 걸 발견한 놈이 누구다? 베르누이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유속이 빨라지면서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은 여기 어떻게 한다? 연료를 공급하는 장치를 두게 되면은 압력이 낮아진 만큼 연료가 이렇게 자연스레 공급이 되는 원리가 뭐다? 벤츄리부의 원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요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디퓨저는. 디퓨저의 개념은 이렇게 확장이 된다? 이렇게 확장이 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기가 밀려 들어올 때 여기서 어떻게 한다? 방이 넓어졌기 때문에 유속이 느려질 겁니다. 유속이 느려지는 만큼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압력을 높여갖고 공기를 밀도를 높여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우리 과급기에서 쓰기 적당한 거죠. 그래서 이 과급기에서 쓰기 적당하게 이렇게 최적을 제어하는 장치를 뭐라고 한다? 디퓨저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최적 효율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래서 2, 3, 4는 맞는 내용이고 1번이 인터쿨러가 배기 쪽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8번입니다.
자, 점화 플러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기밀 유지 성능이 양호해야 합니다. 자, 이 점화 플러그가 연소실에 설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연소실에서 압축 압력 가해질 때 어떻게 기밀 유지를 해줘야지만 압축 압력이 세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열에 잘 견뎌야 되고 연소실에 설치가 되니까 또 부식되지도 않아야 한다. 그래서 내부식성 혹은 내식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들이 좋아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극 부분과 애자, 그 다음에 애자가 고전압이 바깥으로 새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사 부분 포함해서 접지가 잡히는 셀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심 전극이죠. 전극의 중심 전극과 접지 전극 사이에 어떻게 된다? 1mm 정도의 틈새를 둬야지만 고전압이 내려와서 스파크가 탁 튀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1mm를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1mm 두께의 틈새 게이지를 찔러가지고 통통통 쳐가지고 간극을 일정하게 맞출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틈새 게이지로 조정할 수가 있다. 뭐 요거 부분도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고속 고압 축비 기관에는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잘 식히는 냉형 점화 플러그를 써줘야 합니다. 그죠? 하고, 그 다음에 중심 전극 주변의 방열 경로가 길어. 방열 경로가 길어지게 되면은 방열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경로가 길어지면은 연소실에서 열받는 면적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화 플러그의 온도가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그럼 점화 플러그의 온도를 올려야 되는 경우는 뭐다? 저속 저압 축비에 사용되는 온도가 좀 낮게 유지되는 엔진의 점화 플러그로 써야 되는, 즉 열형에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냉형은 뭐야? 열 받는 면적이 작아야지만 어떻게 열을 많이 안 받고 온도를 어떻게 일정한 온도인 자기 청정 온도 450에서 600도 정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틀렸어요. 방열 경로가 뭐야? 짧아서 열 받는 면적이 작은 것이 냉형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점화 플러그의 자기 청정 온도는 450도에서 600도 이 정도 온도를 유지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속 조압 축비 기관에서 이 온도 유지하기 위해서 열을 좀 많이 받게 하고요. 고속 고압 축비에서 열을 많이 받는 구간에서 열을 좀 작게 받게 해줘야지만 어떻게 일정한 자기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이 자기 청정 온도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는데 연소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열이 부족하니까 연소가 제대로 안 돼서 이물질이 남아서 끼게 된다. 오염돼서 손상되죠. 그걸 이제 우리 오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손을 막을 수 있다. 그 저속 저압 축비에 뭘 쓰면 열 많이 받게 해서 오손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요. 자, 고속에서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온도를 좀 낮게 유지해야지 450에서 600도 자기 청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요거보다 이제 만약에 잘못 재어서 높게 유지가 됐다. 그럼 높으면 어떻게 열이 많이 쌓이니까 조기 점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자기 청정 온도도 중요하고 낮았을 때, 높았을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그때 이제 낮을 때 뭐 어떤 점화 플러그, 높을 때는 어떤 점화 플러그를 써야 되는지도 그 연관관계, 상관관계 전부 다 잘 정리를 해 두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9번입니다. 아다스라고 우리 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자율주행 시스템의 기본 근간이 되는 전반적인 기능들을 묶어놓은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않는 기술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SCC는 뭔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그냥 일정 속도를 유지하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에 뭐 스마트가 붙은 거죠. 그래서 앞차와의 거리에 따라서 앞차의 속도가 줄인다, 늘어난다에 따라서 그 속도를 맞춰서 같이 주행할 수 있게끔 만들고요. 속도가 많이 줄어서 스탑했다. 그럼 같이 멈춰주고 출발하면 같이 또 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CC with stop and go의 기능이 당연히 ADAS라는 시스템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자율주행이 원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인텔리전트 메모리 시스템, 이거는 우리 그 시트잖아요. 자동차 시트를 좀 영민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위치를 기억했다가 운전자에 맞춰가지고 시트의 위치, 뭐 심지어는 룸밀러, 사이드 미러의 위치까지도 조정할 수 있는 거다. 이거는 편의장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인 자율주행과는 좀 관련이 멀기 때문에 답을 뭘로?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FCA는 정방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시스템. 우리 이건 앞에서 얘기했거든요. AEB라고 해서 자동 긴급 제동 장치라고 해서 우리 AEB라고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AEB와 같은 용어인데
다르게 같은 시스템인데 다른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FCA와 AEB가 같은 내용이다. 그럼 당연히 뭐다? 자율주행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LKA는 라인을 이제 유지할 수 있게끔 어시스트 해주는 거죠. 그래서 차선 이탈을 감지하고 또 차선을 유지할 수 있게끔 MDPS 가지고 이제 조향까지 같이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당연히 자율주행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첨단 시스템 자율주행까지도 요즘에는 많이 접목이 되고 있으니까 이 내용도 좀 잘 챙겨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답을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요. 내연기관에서 자주 출제되는 공학 문제들을 전부 다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문제를 풀면서 전반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뭔지,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해서 내가 개념이 약하다 이런 부분에서 보완을 할 수 있게끔 문제를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자, 거리가 먼 것, 틀린 것 고르는 문제이고요. 1번이 뭔데? SOHC라고 줬습니다. SOHC는 싱글 오버헤드 캠이라고 해서 캠 축이 하나밖에 없고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하나씩 제어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린더당 흡기 밸브, 배기 밸브 하나를 SOHC라고 줬고요. 사행정 4기통입니다. 그러면 사행정 사이클 기간에서 흡입압축 폭발 배기를 거치게 되니까 흡기 밸브, 배기 밸브가 필요한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기통이 몇 개, 4기통이 있기 때문에 흡기 밸브 몇 개, 4개, 배기 밸브 몇 개, 4개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이래 놓고 엔진의 회전수가 얼마? 2000rpm, 분당 2000바퀴 돌아갈 때 분당이잖아요. 분당 흡기 밸브가 열리는 횟수는 뭔데? 이거의 절반이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크랭크 축이 2회전 할 때 캠 축이 1회전 하면서 밸브를 각각 한 번씩 밀어주니까 이거의 절반만큼 돌아가고 절반만큼 열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야? 분당 흡기 밸브가 얘의 절반인 1000번, 분당 1000번이 열리게 되는데 한 실린더당 1000번이잖아요. 왜? 흡입압축 폭발 배기 사이클 완료할 때가 나머지 한 번씩 다 터지고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흡입이 실린더당 들어가기 때문에 곱하기 3한 만큼 어떻게 한다? 흡기 밸브가 열리게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얘가 만약에 SOHC가 아니라 DOHC면 흡기 밸브가 2개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어떻게 곱하기 또 2를 더 해줘야지만 뭐다? 그 열린 횟수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SOHC이기 때문에 1000번에, 얘의 절반인 1000번에 곱하기 4기통, 4를 해줘야지 4000번 열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4기통 기관의 행정과 직경이 각각 100mm, 우리 뭐 100이랑 얘기잖아요. 100이랑은 10cm로 많이 바꾸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편하다라는 거죠. 100이랑은 3140cc다. 우리 파이 R의 제곱의 단면적, 실린더 단면적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여기에다가 행정이죠. 행정을 곱하고 기통수를 곱해주면 이게 뭐다? 총 배기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3.14에 절반이니까 5cm죠. 5, 25제곱센티미터에 행정 똑같이 10cm라고 했으니까 10cm의 기통이 4기통. 그죠? 자, 이렇게 나열했을 때 요거 2개 곱하면은 100이 되잖아요. 25 4번이니까 100에 1000이죠. 그래서 3.14에 1000을 곱하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3140세제곱센티미터고, 이 세제곱센티미터가 뭐가 된다? 각설당 크기 하나이기 때문에 cc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100이랑 구하는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전부 다 맞는 내용이다. 자, 실린더 연소실 최적이 행정 최적, 그리고 압축비잖아요. 압축비 구하는 문제도 엄청나게 자주 출제가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자, 연소실 최적 30cc입니다. 30cc에 실린더 최적이 아니라 행정 최적을 줬기 때문에 뭐야? 더하기 1을 해줘야 되잖아요. 실린더 최적보다 작기 때문에. 뭐 그렇게 외우시면 편하겠죠. 그래서 날라가고 6, 3, 18, 6에다가 더하기 1이기 때문에 뭐 7대1. 아, 맞네.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야? 엄청나게 단독으로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잘 좀 챙겨주실 필요성이 있고 맞는 내용이다. 자, 사행정 단기통 기관의 회전수가 3600rpm일 때 초당이에요. 초당. 분당 아니에요. 이거 주의하셔야 되죠. 초당 폭발 횟수는 60회이다 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 분당 3600바퀴면 초당 몇 바퀴인지 계산하는 게 더 편하겠죠. 같은 초의 개념으로 열리고 닫히는 거, 뭐 몇 번 폭발하는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누기 60을 해주면 되죠. 1분에 60초니까. 날라가면은 66, 30, 60 뭐가 된다? RPS, 즉 뭐야? 초당 60바퀴 돌아간다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럼 60바퀴 돌아갈 때 얘의 절반만큼 흡기 밸브 열리고
얘의 절반만큼 배기밸브 열리고 얘의 절반만큼 폭발하지 않습니까? 왜? 두 바퀴 돌 때 한 사이클이 완료되고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각각 한 번씩이니까 그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폭발하는 횟수를 물어봤고 얘의 절반인 얼마라고 하면 된다? 아, 30회구나 라고 답을 쓰면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이 선지 4가지와 관련된 내용의 문제는 엄청나게 독립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니 이 개념은 확실하게 이해를 해 두시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10번까지 마무리를 했고, 자, 조금 쉬셨다가 2회 모의고사에서 또 계속 중요한 문제들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